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게 된 국민대학교의 김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시부터 토론이 이제 포럼이 진행이 돼서 벌써 예정된 시간이 5시를 넘겼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아마 이 토론이 원래는 5시까지 진행이 돼야 됐었는데 지금이 5시간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후에 또 약속이 있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30분이 되지 않는 시간 내로 토론과 발제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뭐 사실은 처음에 우리 청년들이 청년 밸런스 포럼의 서포터즈들이 발표했던 내용에서 그 담론이 정제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청년들이 갖고 있는 프리즘으로 세상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청년의 관점과 시점에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프리즘은 그들이 조사했던 통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들은 좀 불안하다, 그다음에 슬프다, 무력감, 분노, 그리움이라는 감정의 조절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떡하지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들이 나름대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것도 정의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 스펙이라고 하면 기후 변화에 대한 전문 지식, 그리고 그것을 기술을 습득하는 것,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실용적인 문제로, 자신의 문제로 치환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청년의 시점에서 관찰했었고 그들의 얘기를 공감했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청량의 역량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냐, 또 그 역량을 가지고 우리 사회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오늘의 토론의 핵심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제가 준비했던 질문들은 5가지인데 시간의 제약상 전체가 진행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우선 공통 질문 하나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개별 질문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되는 기후 변화, 그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그 역량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여기는 각 산업 분야 또는 정책 분야에서 인더스트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 기후 변화는 산업의 영역에서나 아니면 활동하는 기관에서는 어떻게 체감하고 그 변화를 읽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APCC 김선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그 기성세대로 하나로서 청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과학적인 정보만을 이제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외부에서 느끼는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체감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포럼 주제로 갔었을 때, 이런 기후 불안 그런 단어들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게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기후 불안에 이제 함께 올라가는 것이 이제 기후 스펙이라는 단어로 이제 어느 정도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제 기후 스펙이라는 단어가 이제 대두됐다고 이제 생각되고요.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과학적인 분야를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불안감을 맞닥뜨리기 위해 불안감에 이제 그 불안감에 맞서기 위해서 혹시 이제 이제 기후 위기에 이제 실제로 체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에 어느 지경까지 이루게 되었고, 미래에는 우리가 어느 시나리오상 미래에는 어떤 기후에 살고 될까라는 어떤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난 23년도에 IPCC 보고서가 이제 과학적인 정보가 이제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IPCC 보고서를 아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학적인 정보이지만은 실제로 이제 팔러시 메이커들에게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후 변화에 맞닥뜨리기 위해서 IPCC 보고서를 읽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기후 유권자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 같아요. 이제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판단할 때 어떤 기후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그런 지지를 판단하는 유권자층이 나타나고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유권자, 기후 유권자가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조금 기후 정책은 조금 소수나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 점점 더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더 다양한 솔루션을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좀 온실가스가 많은 그런 업종이고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것들 때문에 이제 뭐 향후에 기후 위기가 조금 더 심하게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청년분들의 좀 그 불안감이 좀 올 수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공감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충분히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실제로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로 봐도 이제 18년도 대비해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속 줄이고 있고 그리고 줄여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이 방법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세대와 비교해 봤을 때 청년 세대가 그 기후 위기에 대한 생각도 되게 깊으시고 행동도 되게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직원들의 사례를 좀 말씀드렸는데 저희 은행 입장에서는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ESG 인게이지먼트 활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한은행에서도 그 이제 멸종위기 동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멸종위기 동물을 알리기 위한 이제 소를과 함께 구하여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한 16만 5천 명 정도가 참여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64%가 2030 청년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분들이 그 기후에 대한 이슈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행동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어떤 금융이라는 본업을 이용해서 무언가 또 변화에 동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으로서 사실 기후 위기라는 게 거대 담론처럼 느껴져서 개인의 삶에서 체감하는 것들로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 환절기가 낮아지고 이상기후가 좀 잦아져서 감기가 자주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거리에 뭐 일회용품이 너무 많아서 나 하나 한다고 이게 바뀔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불안, 분노, 무력감을 느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서 시작해서 사실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건강이나 생존의 문제다라는 인식은 조금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이제 페트병에서 나오는 게 자기 건강에도 조금 안 좋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그런 나의 생존, 나의 건강에서 나아가서 나보다 더 큰 나를 위해서 행동을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지? 하는 그 계기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했을 때 학생들의 전공 내부에서도 이제 뭐 지리로 치면은 생태 지리학이 있고 그리고 미학은 대지 예술 그리고 관광 분야에서는 에코투어리즘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이제 실제 전공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더 잘 알면 더 잘 행동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확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관객으로 참여하면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만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부분에서 많은 위안을 얻었었는데요. 그런 예술 분야에서의 다양한 네트워킹이나 아니면 기후 프레스코, 그리고 실제 이론보다 체험 중심의 환경 교육 확대 등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킹을 확대하는 계기로도 많이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김소희 의원님께서도 이제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해주셨고, 그리고 많은 이제 산업 분야에서도 워크숍을 청년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관심이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킹에 직접 참여를 하지만 관심이 없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실제로 찾아보지 않는다는 점이 사실 문제로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같은 청년으로서 다른 청년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도 저의 역할이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동시에 이제 기성세대나 다양한 영향력 있는 연사분들께서 이런 ESG 경영 가산점이나 아니면은 저희 사소하게는 스타벅스에서 이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이런 것들처럼 좀 강제적인 정책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조금 실천을 독려해 주시면 청년들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직접적으로 지금 교육 현장에 있고 청년들을 매일매일 마주하는 입장으로서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민, 이것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하기 때문에 기후 불안에 대한 그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육 현장에서는 그 상태로면 혼자 굉장히 불안감이 있을 수 있으나 저희 교육 현장에서 제공하는 건 그 불안을 어떻게 하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 그 동력이 될 수 있는 그 계기를 체계적인 환경을 통해서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칠레의 파타고니아의 빙하가 녹는 걸 실감을 하면서 그 위기감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게 불안으로 왔고, 하지만 학교에서 이런 활동들이 있구나,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걸 사회에 선한 영향으로 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아까 강예리 학생이 말했듯이 캠퍼스에서 동아리를 통해서 한 걸음 첫 걸음을 내딛었고, 그 동아리가 캠퍼스 전체로 나아가고 있고 캠퍼스를 떠나서 대외 활동으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어떤 로드맵을 저희가 교육 현장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그 국회에서 보좌관님께서 진심과 관심, 이것도 중요한 항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이 20대 때 이런 기후 환경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 인식과 이해도가 높아지면 그 문제를 진정성 있게 바라보는 게 저희 기성세대와는 좀 다른 걸 제가 체감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 쪽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주변에 전문가들로 많이 둘러싸여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접근법과 학생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캠퍼스에서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어린 나이에 기후 환경 교육을 체계적으로 접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정말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 질문이 이제 솔라스텔 지역 또는 기후불안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고 이런 감정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가 아까 발표드렸을 때 관객으로 참여하는 게 이제 관심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관심의 레벨이 좀 다릅니다. 관심의 정도가.
뭐 지금 당장 TV를 보더라도 그 어느 기업도 다 친환경적인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 뭐 지금 일어나는 뭐 다양한 기후 재난, 뭐 산불이 될 수도 있고 땅 꺼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뭐 뉴스만 보더라도 뭐 보도만 보더라도 다 기후 위기다, 기후 재난이다, 환경의 문제가 에서 발생된 것이다라고 미디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청년들이 아예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만 그 관심의 척도 그리고 이 내 마음을 동요시키는 그 울림이 발현이 됐냐 안 됐냐의 차이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 불안 다 불안을 느끼죠. 왜냐면은 뭐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기후 위기가 가장 크게 주는 시사점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오는 리스크가 제일 큰 거거든요. 이게 뭐 취업 시장이 될 수 있고 경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불안감을 다 느끼고 있고 저희 영화제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런 행동, 강령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삶에서는 되게 많은 가치관들이 있어요. 뭐 금전적인 것도 있고 뭐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트리거를 통해서 한 번쯤 울림이 와서 그 한 번 느꼈던 그런 교훈들로 본인의 행동 양식이 바뀌길 바라는 방향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체감하는 거는 정말 너무 많아서 그냥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저희 막 봄에 트렌치 코트 이제 못 입는다. 뭐 트렌치 코트 한 일주일 입고 다시 넣어놓는 것도 있고 그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식으로 짤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 폭염이 있을 때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노인이나 아동들은 되게 많이 여러 가지 행동 강령이라든지 조치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연구를 보면은 폭염으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게 결국에는 청년이더라고요. 그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청년이 너무 더운데 그냥 카트 계속 밀라고 하니까 그거 하다가 이제 사망한 사건이라든지 뭐 이제 지하차도에 잠겨서 뭐 죽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 이게 오히려 청년은 젊고 건강하니까 자꾸 바깥으로 나가라 그러는데 바깥 환경은 안전하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2년 전부터 학생들이 DM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좀 귀엽고 좀 안타까운데 안녕하세요. 뭐 현직 초3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현직 초3인데 학교에서 기후위기를 배웠다? 너무 무섭다. 엄마나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공부나 하라고 한다. 친구들도 관심이 없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텀블러 쓰는 거와 대중교통 이용하기밖에 없습니다. 저 2050년에 정말 죽나요? 라는 그 DM이 거의 누가 제공을 했나 싶을 정도로 초등학생, 중학생,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은 아마 입시 때문에 바쁜 건지 아니면 뭐 본인이 스스로 이제 찾아볼 수 있어서 그런 건지. 근데 그런 DM을 받을 때마다 저는 아니라고 말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2020년에 태어난 학생들이 폭염을 겪을 확률이 뭐 지금 상황에서도 50%가 넘는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좀 분노가 들고 사실 16일 날 있었던 간담회 때 그 한재아 학생이 자기 오늘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동아리 활동 시간인데 미래 세대에서 얘기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 그래서 학교를 빼고 왔는데 자기는 지금 학교가 너무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날 회사 반차를 내고 왔기 때문에 화나면서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좀 울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누군가한테는 분노로 될 수 있고 또 누군가한테는 무력감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미래세대 간담회에 오셨던 여성분 하나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탄소 배출을 기업에서 안 줄이겠다. 뭐 국가에서도 손 놓고 있다. 뭐 개인들한테 하라고 하는데 개인이 하면 되게 미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해결책은 인구를 줄이면 돼요. 그래서 가장 적극적이자 소극적인 뭐 참여라고 하면은 그냥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20대, 30대 여성들은 저를 포함해서 되게 많이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후위기가 점점 심화가 되는데 내가 만약에 충분한 돈이 없으면은 내 아이가 에어컨을 킬 비용이 없으면은
이 폭염에 견뎌야 되는데 아이를 낳는 게 맞을까? 또 아이를 그냥 낳는다는 것 자체가 속된 말로 그냥 탄소 배출기를 하나 또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출생 문제를 뭐 단순히 양육비가 비싸서라는 거는 너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기성세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 뒤에는 사실 더 많은 뭐 이렇게 성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불안이라든지 이런 기후변화 문제가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체감의 간극이 되게 크다라고 느껴요. 행안부에서 한번 저희 초대해가지고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웃으시더라고요. 기후위기의 가장 단순한 해결책은 저출생입니다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냐. 근데 그거는 그분들한테 극단적이겠지만 저희한테는 가장 단순한 해결책인데, 공감을 받지 못하고 어쩌면은 비웃음 혹은 조롱을 받을 때 저는 아직 멀었구나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청년분들도 의견을 내시고, 또 여기 계신 패널분들도 아마 조금은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직접적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한 30분까지 진행이 되는 관계로 이제 질문이 3가지가 남았는데, 이제 그거를 감안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청년들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인트로,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영역들을 각 또 학, 또 산업계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럼 역량으로 이렇게 탑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청년들이 기후 지식이나 기후 지식만으로는 이렇게 어떤 실천이나 정책을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역량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기후와 관련돼서는 과학적인 기술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비과학적이거나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그럼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기여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이제 청년들이 발제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선태 연구원님한테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과학적인 접근이 아니거나 인문사회 계열에서도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기여 또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기후는 과학이지만 뭐 역학도 있고 뭐 그런 거지만, 이제 기후 변화는 사회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는 과학 정보를 내지만 그 정보가 실제로 팔러시 메이커들에게 혹은 이런 퍼블릭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생산하기는 좀 부족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과학적인 정보를, 저희는 이제 기후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과학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기후 커뮤니케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외국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기후 정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어떤 사회학적으로 공부를 해서 기후가 좀 더 설득될 수 있는 정보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중간에서의 어떤 커뮤니케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들 제기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과학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팔러시 메이커들이나 퍼블릭에게 좀 더 기후 변화라는 정보를 좀 더 납득시킬 수 있는 어떤 중간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도 실제로 이제 아직은 없지만, 실제로 이제 그것들을 절대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더 그런 분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문제를 선행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학교일 텐데요. 김선혜 교수님께서 그런 과학기술,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계를 어떻게 융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과학 쪽에서는 아까 제가 저의 발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합니다. 기술, 과학 중심의 접근법이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인데 분명히 한계도 있습니다. 이 복잡한 다층적인 구조를 풀 수 있게는 또 완벽하지 않은 거고요. 그런데 인문사회로만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양쪽을 융합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인문사회 기반입니다. 그러면 인문사회 기반에서 어떻게 양쪽의 중간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할 것인지 저는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의 언어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는 인문사회도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지만 과학기술 그리고 아까 데이터, 디자인 뭐 이런 영역들의 과목도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문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영역,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저희 학부에 실제로 학생들이 이공계 학생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공계 학생들은 저희 또 글로벌 가버넌스 과목이라든지 기후 감수성에 대한 그런 과목들을 들으면서 이쪽 사회과학의 언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굉장히 양쪽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가 되고 다른 학교에도 많이 확산된다면 저희가 바라는 좋은 인재상들, 전문가들이 양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인류가 다 접해져 있는 기후 위기 문제 이것을 해결해야 될 텐데 이것은 산업계 어떤 정치적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산업과 학계가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느냐, 상호 협력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미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느냐 문제로 이렇게 협력의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 진행은 이제 우리가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실천할 것이냐, 정책적인 입안을 할 것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 과정과의 방향성이 이제 그 재정과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텐데요. 아까 장진영 보좌관님께서 발표해 주신 부분들이 제가 발표문에서 호모 클리마투스라는 것이 이제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리마투스와 관련된 컬리지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 것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청년들이 이런 정책에 대한 접근 또 효용감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제안이 혹시 있으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기후 스펙이라는 주제도 그렇고요. 또 이 발제하시는 구성이 굉장히 잘 됐다고 느낀 점이 있었던 게 일단 그 시민 활동하셨던 공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이 지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공감하게 들었어요. 청년들이 본인들의 문제잖아요.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더 활성화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영화 얘기하면서 너무 공감했던 게 관심이 업그레이드 돼서 또 진심이 되고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 진심이 결국 전문가로 이제 결국 스펙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제 학생들 한 분 한 분은 개인의 스펙이지만 그게 쌓이면 결국 사회의 스펙이 되고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인 지구적인 결국 스펙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오신 분들의 이 조합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꼈고 여기에서 솔루션들이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산업계에서 청년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한국서부발전 박지훈 차장님께서도 발제를 해주셨는데 청년들이 이런 기후 문제와 관련돼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턴십이 있고 교육과정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우즈벡이나 네팔의 문제를 또 청년들이 창의력으로 풀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프로그램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울러서 청년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업 내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그 정치인 거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회사의 경영 방침을 정하는 건 경영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온실가스 감축하기 위한 그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감축 사업들을 개발하는 건 그 실무진이거든요.
실무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나이가 젊은 그런 청년들 위주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그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청년들이 그 관련된 그 뭐 가장 뭐 기초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취득을 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뭐 아까 융합과 관련된 내용을 좀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관련해가지고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럼 융합적인 부분에서까지 조금 이해도를 높여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어떤 구조적인 변화로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그 제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선 청년들이 갖고 있는 개인들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어떤 시스템의 변화, 그 변화의 방향성은 만약에 정책이거나 아니면 자본이 갖고 있는 일방향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청년들로 양방향성으로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그 신한금융의 그 이형기 부장님께서 녹색금융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해주셨고 그린펀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럼 청년들이 가져야 될 부분들이 산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스펙이냐 스펙실리티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다양하게 제안 중에서도 ESG 전문 컨설턴트나 공시 전문가, 녹색정책 평론가 뭐 이런 다양한 커리어 패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산업계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선 무엇이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단 금융권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ESG 경영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 아까 금융권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냐가 기업의 생존과 미래 성장을 감안하는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행이나 그룹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정치권에서 법안을 입안을 하면 가장 산업까지 전달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게 금융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은 어떤 목표를 이루게 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 동시에 어떤 레버리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권에 있었던 어떤 기후 권역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것들의 그 사회의 파급 효과를 높이려면 반드시 금융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녹색금융입니다. 그래서 녹색금융 쪽 파트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 녹색 채권 발행자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평가하는 분들, 그리고 녹색 그 대출을 직접 그 이제 영업 현장에서 발굴하는 RM부터 다양한 수요가 있는데요. 아까 기본적인 거는 뭐 금융연수원을 통해서 관련된 과정을 이수하시거나 아니면 그 국내외 그 기후금융 관련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근데 비단 그것만이 또 취업이나 이거의 필수 요건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모든 기업이 필요하는 인재상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심을 얼마만큼 오랫동안 준비했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의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부터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기후 뭐 청년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모두의 기후 행동 위기를 위한 대응을 이끌려면 무언가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고, 저희 금융 쪽은 무언가 금리 우대라든가 뭐 보증료 우대라든가 보증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정치나 다른 산업계 쪽에서도 어떻게 뭔가를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연구하고 실행하는, 그래야 이제 기후 위기를 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한금융 쪽에서는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다른 관점은 또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발표하는 중에 그 녹색 분류 체계 K 텍소노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 부분을 또 한 분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뜻밖이기도 했었는데 우리 우리 백재욱 대표님께서 말씀을 녹색 K 텍소노미와 관련된 인증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 관점에서는 어떤 역량들이 또 사회는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희 영화제가 K-텍소미, 그러니까 녹색 분류 체계에 적용이 되는 건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 문화예술 사업과 교육 사업을 동행한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되고 있고, 저희 영화제는 다른 영화제와는 다르게 그냥 단순히 재미와 뭐 문화예술적인 측면, 뭐 창조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저희 환경 영화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제 자랑 같긴 하지만 저희 영화제가 작년에 청소년들이 38만 명이 참여를 했고 올해는 야심차게 전국 50만 명 청소년들이 참여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저희 영화제에 신청을 해서 학교 수업 시간에 튼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정책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물론 환경교육을 전공하기도 했고 또 이런 문화예술 쪽에 하고 있지만 좀 아쉬운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수학적 사고를 가지고 과학 기반의 솔루션 중심을 해결을 하고 모국어를 넘어서 제1외국어, 영어는 기본이고 제2외국어, 제3국어 언어적인 능력까지 함양하는 융합 인재를 길러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와서 전문가들, 청년들이랑 얘기할 때는 기후 스펙 필요하다, 기후 불안 해소해야 된다, 정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연구한다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청소년, 청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교육에 있어서는 사실 환경교육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환경교사를 안 뽑은 지는 오래됐고요. 환경 과목이 교과목으로 편성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증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콘텐츠가 없습니다. 일선 학교를 가보면 다들 환경교사는 과학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이 대체해서 하는 경우가,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주제 자체가 워낙 융합적인 교과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증하는 게 저희 서울국제환경영화제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이 그렇게 흥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기후 스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후는 경제적으로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될 수도 있고 미래 직업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조심히 말씀드리건데 기후 문제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 포함해서 청년들에게는 소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관련 산업을 하든 디지털 전환 사업을 하든 경제 산업을 하든 환경과 기후에 대해서는 기본 소양 과목으로 환경 중심적, 기후 중심적 견해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본 소양이 꼭 함양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꼭 반영이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가 돼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솔테지어 시대 청년 생존의 코드 기후 스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과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마 기후위기 시대 때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변화 속에서 세상에 참여하는 청년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는 청년들의 사고의 틀, 또 활동 체계를 재현을 했다라고 감히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청년들의 성장과 경험이 축적이 되었으면 하는 편이 생각이 들고요. 맨 마지막으로 우리 백재욱 대표님께 부장님께 마이크를 드렸던 것은 이유는 아마 오마주를 하기 위해서 드렸었는데요. 아까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한 편의 영화가 세상을 바꿉니다. 한 편의 청년 플러스 포럼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포럼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